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시사 스페셜 정광재입니다. 코로나19로 2주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정책 협조가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남은 2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사 스페셜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5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소식 이겁니다. 지구촌에선 지금 110만 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원래 오늘까지가 이제 예정돼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주 더 연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었던 건가 보죠, 지난 2주간에? 네, 틀림없이 효과를 거둔 거로 보이는 거죠. 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대부분이 다 교회나 또는 뭐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네. 같은 이런 요양시설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설에서 집단적인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런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낸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아직은 이제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거의 1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더 줄어져야만 이 병원이나 의료 시설에서 중환자 또는 뭐 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훨씬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50명 이하 수준으로 좀 떨어질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시에 이제 그 지난 하루 기준의 신규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을 들어보면은 지난 어제 기준 81명이 증가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이제 1237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하루에 확진 환자를 50명 수준까지 줄여보자. 그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지속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81명이 어제 기준 증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2주간 연기하면 김 교수님, 네. 뭐 글쎄요. 지난 2주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어요. 네네. 2주가 좀 지나면서 좀 피로감이 좀 생긴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의 수치 자체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과거에 확산된 숫자를 제외한다면 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또 선거라고 하는 특수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네. 좀 많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오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50명이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 나름대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들을 최대한 막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답답한데요. 사람들 못 만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확산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예. 너무나 속도가 빠르고 소위 그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드신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좀 정부가 얘기하는 시책을 따라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또 네. 하나는 정부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나 물리적 거리두기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생활상의 어떤 현명한 방식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네. 나름대로 좀 균형 있는 좀 방식들에 접근할 수 있는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라. 그리고 또 2주 후에 상황 봐서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국민들은 좀 답답해 하실 것 같긴 해요. 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도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생활 양식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리적 거리두기지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하루 확진자를 50명 아래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인 것 같은데요. 여기 판단하는 기준에서 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람 비중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게 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감염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감염이 되는 것은 이거 이제 뭐 지역사회 감염 중에서 아주 그렇죠.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다 유추가 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 역학조사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이게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생률만 나오면 예. 우리가 이제 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조금 더 느슨한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예. 정책 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꾸 강조해서 우리 정책 쪽에서는 다 할 일 다 했다. 네. 민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 가면 뭐 이 커피 마시는 곳에 이런 데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뭐 체육 시설만 지금 얘기를 했지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강도의 이 어떤 정책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은 다 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한테 다 정책적인 제안을 했지 않았냐. 여러분이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책임 소재만 넘기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 그런 하는 정책은 아닌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개학도 당분간 미뤄졌죠. 더 예상했던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공교육에 대한 개학은 미뤄졌지만 뭐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사교육, 특히 학원과 관련해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장 위원님. 네. 옳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또 영업을 강제로 중지하거나 정지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나 모임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학을 연기를 했는데 네. 이제 대규모 학생이 등원되는 이제 종합재수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독학재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학생들 공부하고 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역 고3이 불리하니까 예. 거기서 이제 계속 강좌도 듣고 공부도 하고 특히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있잖아요. 그런 내신 대비한 그런 예. 학원도 열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학교는 지금 개학을 연기했지만 네. 수행평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학원도 지금 열어서 그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학원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네. 그런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종교시설이라든지 또한 노인 요양시설 같은데 방역 책임자를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학원 같은 곳에서도 그런 방역 책임자를 두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좀 건의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학생이 집에 있으니까 그렇죠. 학생이 학원을 한다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확산됐을 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었는데 최근의 양상은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수도권,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 확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뭐 외국에서 그 우리 동포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또 외국인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전체 이 입국자들을 보면 뭐 8, 90%는 우리 동포들이고 네. 이 10%, 20%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네. 여러 가지 생업을 하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쪽 상황이 심각해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감염이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아직도 외국인은 뭐 물론 이제 시설 격리가 되고 예. 뭐 자가 격리 기간에
준수해야 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게 필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제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자가격리 보름 동안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검사를 받게 만들고 있는데 유증상자일 경우에 그렇죠. 네. 무증상자는 그냥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서울시장께서는 우리는 서울시의 시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실 총리 아닙니까? 네. 근데 총리가 이렇게 한다고 정해놓은 것을 뒤집었어요. 이거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좋은 방향으로 뒤집었다 하더라도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장한테 승인을 받던지 거기서 어떤 허가를 득해서 서울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굉장히 월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국민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그냥 그 방역대책본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따로 한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이런 방구도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사회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이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특정 부문에서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이런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두고 네.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박 변호사. 자기격리 위반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군산에 보면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앱을 깔아놓은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그렇죠. 추적 안 되게 밖에 외출했던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왜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은데 예. 그 사람들은 필히 스스로 자가격리 수칙이나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네. 안 지키고 외출하거나 했던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사실 저거 정부에서 했던 조치라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결국 정부 조치하고 달리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저 사람들 말고도 좀 더 많지 않을까. 결국은 시민의식을 좀 기대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14일이라는 게 지금 일종의 권고죠. 그렇죠. 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뭐 처리한다고 해서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했다고. 자가격리 봤는데. 수칙을 위반을 하게 되면 예. 이전은 300만 원의 벌금인데요.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 정부의 권고라든지 이걸 이제 어기고 예. 그렇다면 좀 강하게 조치를 취할 수. 그는 지금 베트남 유학생은 외국 사람이지만 네. 한국에 돌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속지주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면 또 강제 출국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동안 사망률을 보면 기저질환자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평소 건강한 사람들은 글쎄요, 뭐 조금 독한 독감을 앓는 수준으로 지나갔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던데 이번에 보니까 이 기저질환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포함시켰다는 소식도 있어요. 교수님, 네. 이 흡연자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고위험군에 포함시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실 원래 고위험군에 만성 호흡성 부전 뭐 네.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고위험군에 들어 있는데 예.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일 경우에는 이미 그런 상황에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담배 피시는 흡연자가 추가로 고위험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암도 유발하고 다른 뭐 문제를 우리 몸의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만 특히 코로나19와도 연관이 돼서 예. 폐 기능에 훨씬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호흡군들도 호흡하시는 흡연자분들도 고위험군으로 집어넣어서 네. 앞으로는 이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이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의 얘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흡연자도 추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지침 변경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흡연자 그룹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그 고위험군을 확인하면서 현재의 흡연군에 대한 자료가 집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분석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다른 그 코로나19 환자의 관리 상태에 똑같은 그런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글쎄요, 과거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여성과 청소년 중심으로는 또 높아졌다는 통계도 있어서 이 흡연자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지금 흡연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본인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 물론이고 예.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간접 흡연까지도 상당히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더욱이 흡연을 하면 폐 기능에는 뭐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호흡기 질환이 왔을 때 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 유행할 때는 더더욱이 고위험군에 이제 속한다라는 것까지도 잘 좀 숙지하셔서 네. 흡연을 어떻게 해서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이 흡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건강에 대한 경각심 네. 이게 높아져서 글쎄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좀 흡연이라는 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보고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 가운데 경기 북부 강원 철원에서는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되는 일이 발생해서 목욕탕에서도 이렇게 감염이 쉽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오 박사님, 이 목욕탕에서 감염됐다는 게 이게 탕 속에서 감염된 건 아니겠죠? 이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감염 지금 코로나19의 감염은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예. 목욕탕이라는 곳이 이제 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탈의를 하는 이런 시설 쪽에서 말씀들을 나누다가 이 비말 감염이 된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네. 물과 만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독감이나 신종플루 바이러스들은 다 알려져 있어요. 네. 물을 만나면 바이러스 자체가 터져버려서 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탕에서는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없고요. 네.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이 가까운 거리 안에서 비말을 통해서 이 목욕탕 안에서 감염됐을 거로 생각이 되고 되게 목욕탕에 가면 이제 뭐 목욕도 하시고 많이 그렇죠.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뭘 또 드시잖아요. 거기서도 네네. 예를 들면 뭐 계란이라든지 식혜라든지 이런 것도 드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앉아서 삼삼오오 얘기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뭔가 이제 더 많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봄 시즌이 되니까 다시 골프장 같은 데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샤워만 하고 탕에는 들어가지 않고 나온다 이런 네.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서 말을 섞는다거나 그렇죠. 뭐 가까운 대면 접촉을 한다거나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탕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탕을 네.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에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안 하시고 예. 밀접한 접촉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 환자가 이제 100여 명 내외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 확진자의 증가세를 누르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확진 커브를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평탄화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러지 못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이 대표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좀 얘기를 해봐도 정말 준전시 상태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강도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접촉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뭐 벌써 뭐 30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확진자가. 이건 정말 폭발적이죠. 저희가 처음 들을 때 10만 명을 넘었을 때도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20만 네. 명, 이제 30만 명. 이건 뭐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예.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밀접 접촉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마스크의 중요성을 조금 간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예. 공식적으로 하더라고요. 아, 저분을 누가 그 사실 미국에 있는 CDC 책임자라든지 예. 뭐 의료계 책임자가 마스크를 쓰십시오라고 한마디라도 좀 정확하게 대통령이 그걸 보여줘야 밑에 국민들이 그걸 맡아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할 텐데 네. 이 사실 두 사람 사이에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이 다 너와 내가 쓴 그 두 가지 두 장의 마스크 사이를 뚫고 이 바이러스가 서로 교환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이러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도시를 봉쇄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미국 내 뭐 의학 전문가들도 굳이 마스크 쓸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네 사회에서도 그게 좀 논쟁이 된 게 있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마스크를 많이 착용한 이 아시아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유럽 국가들 간의 확산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지금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네. 이제 뭐 WHO도 그렇고 네. 미국 CDC도 그렇고 지금 마스크를 쓰는 쪽으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면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감염이 돼버리는데 예. 마스크를 쓸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마스크가 도대체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예. 것은 앞으로 좀 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마스크도 효능은 있다. 다만 젖지만 않게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어느 정도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비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 조형물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는 사진들이 속속 SNS상에 등장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요. 리투아니아 조형물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충남 서산시청 앞에 소녀상이죠.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성노예로 고생했던 위안부 소녀상에 마스크를 누군가가 씌워준 장면이 SNS상에 공유되기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뭐 또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뿐만 아니라 뭐 헬멧, 고글까지 쓰는 사진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저거는 좀 글쎄 교수님 어떻습니까? 물론 저렇게 하면 더 좋게 하겠지만 저 효용 그러니까 그 노력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네. 글쎄 저렇게 정도까지 뭐 해야 될까요? 없어서 저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마스크가 안경도 없고 없어서. 마스크도 없어서 저렇게 이제 그 집에 갖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사진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개개인이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해서 닦아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조심하는 걸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적인 이 방역 조치 그중에 1번이 마스크라는 거 이걸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다른 여러 변화도 가져왔죠. 그동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곳, 그리고 또 교통량이 많았던 곳도 최근에 보면 정말 이곳이 그곳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각국의 정오 풍경,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사진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그랜드 센트럴 중앙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신 분 있나요 혹시? 아무도 저 못 가봤죠. 가보셨어요? 예, 예. 이런 곳이 아니죠.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꽉 차 있는 곳인데 저 사진 보고 정말 저럴 정도로 싸늘하구나. 네.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정말. 예. 영국 런던의 이 웨스트민스터 다리나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광장 이곳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저렇게 사람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전 시간이 세계- 12시예요. 네. 정오에 사람이 가장 붐빌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 너무 없어도 없죠. 자, 지금. 브란덴부르크 광장 같은 경우 사람이 꽤 있는 곳이었는데 저건 좀 황량하네요. 저 내용을 보니까. 저는 네. 최근에 명동에 저녁 7시 40분에 한번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저도 그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서울 명동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사람이 없어서 그 황량한 사진을 제가 찍어놔서 그 기념이 되기 위해서 한번 찍어놓은 적이 있는데 글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많은 부분들을 바꾸고 있죠.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그 전 세계 주요 도시와는 반대로 필리핀도 이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굉장히 기이한 인물이죠. 이 기이한 인물이 필리핀에서 코로나 이 확산의 주범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강도 높은 네.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면서 군경의 생명을 위협하면 사살하라 이런 식의 명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하여간 두테르테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렇죠. 특이한 인물이죠. 마약 관련해서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네. 그걸 지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민주 국가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약간만 문제가 생기면 사살하라, 사살해도 네. 괜찮다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은데 네.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심각성을 뭐 인식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명령 자체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경찰이나 군이 제재하는데 여기에 반항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네. 위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리핀 같은 경우도 뭐 구호품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게 뭐 관철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런 내용들 가끔 외신에서 조금 황당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코로나19에 그동안 대응해왔던 우리 국민의 성숙한 그 시민의식 또 우리 의료진이 그동안 쌓아왔던 선진적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는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그 사회적 자본을 쌓아온 데 대해서 하여튼 그럼요. 경의를 표하고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회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나 또는 뭐 인도나 또 그 외에 그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은 사실 사람들이 사는 곳 자체도 굉장히 널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섬들도 엄청나게 많고 방언도 대단히 심해서 서로 간에 잘 이런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얘기한 것이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다가 반군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 사회적으로 믿음 시스템이 많이 깨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좀 강도 높은 이런 이제 정책들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말 무력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남보다는 상당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 이 쉬운 말로 코로나19를 거의 그 마약 사범과 그렇죠. 똑같은 처벌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겁이 나서 아마 네. 잘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전 5대양 6대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는 6대주 가운데 유일하게 남미 대륙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사실 중국과 지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적, 인적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남미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미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브라질 대통령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못지않게 조금 기이한 분인데 이분은 전혀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이 방역 대책과는 거리가 있는 말을 해서 또 이 관심이 네. 가고 있어요. 이분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언젠간 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 일하러 가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나친 낙관론자인가요? 아니면 뭐 글쎄요 어떻게 그래. 평가를 해야 경제가 될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나라에 심각한 위해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코로나19보다 더 중하다. 아마 이런 이 어떤 경중을 따질 때 경제를 더 먼저 앞에다 두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사실 사람이 손실이 일어나면 경제는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생명을 보호하고 예. 이분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예. 조금 앞뒤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인데요. 브라질에서는 최근에 확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이분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들의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공동묘지를 대거 확충하는 그런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브라질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파나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한병 변호사님, 파나마에서는 성별 외출 2부제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별 외출 2부제? 말씀하신 그대로 남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다음에 여자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만 외출을 하도록 하고 나가는 시간도 1회 외출은 2시간 이내로 제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나오냐면 네. 방역 시스템 자체가 워낙 이제 좀 느슨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길거리에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서 최대한 그 감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식으로 차량 2부제 하듯이 사람도 언제만 나가고 나가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길거리에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서 감염을 낮추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5부제만 실시한다고 했을 때도 이거 제대로 된 정책이냐 제대로 시행되느냐 마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파나마 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은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그 반응이라보다 이제 그 부분 아직 선진국이라 좀 미흡한 국가들이다 보니까 예. 일단은 인권보다는 생존이 우선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파나마의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여건상 만약 이게 감염 속도가 퍼지게 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먼저 살아야지 인권이 있는 것이고 생활이 가능한 거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좀 네. 가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교수님 몇 가지 조금만 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네, 여쭙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확산이 빠르게 되고 확진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량의 약을 네. 제조해서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인도라는 나라에서 제네릭 제품,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인도의 공장들이 좀 뭉쳐서면 전 세계적인 의료약품 대란이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죠. 예. 그게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있습니다. 얘기군요. 예. 네. 특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제네릭 약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탑이 되면 그 공장이나 이런 게 스탑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사실 약품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제네릭 회사들이 있고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우리나라만 공급하는 거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 체제 안에서 네. 한 곳이 망가지면 다른 곳에서 그걸 다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잘 아는 의료 기기를 이제 전 세계에 공급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주 공장이 중국에 2개, 한국에 하나, 또 다른 곳에 이 4군데가 전 세계 100%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네. 근데 중국 2개가 딱 쓰니까 50%가 딱 막히고 한국에 그 부하가 다 걸리는 거죠. 네. 한국에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밤을 새서. 근데 비행기가 안 가니까 항공이 또 이 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공료 수송비가 또 왕창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 이 세상이 한꺼번에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구 유기적이 안 되면. 세계화라는 게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 그 효율성을 높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그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같은 현상이 왔을 때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네.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식량도 똑같잖아요. 네. 지금 뭐 쌀 수출을 딱 막으니까 네. 전 세계가 지금 쌀 구하느라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이 우리 지구가 한 나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같은 나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구촌이라는 네, 네. 그 지구촌 마을이라는 네. 그런 개념이 정말 요새만큼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시점이 없었던 것 그런 같다는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들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낙연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죠. 네, 네. 방송기자클럽에서 만약에 백신이 개발된다면 치료약이 개발된다면 국내 기업이 가장 먼저 될 것이다라는 국내 제약사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누가 먼저 하느냐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인체 실험까지 하는 임상 3상이라는 걸 거쳐야 되거든요. 예.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스템에 얹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일상 이상 그 독성이 없다 이런 정도까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미국에 가서
긴급 임상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긴급 임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상이 끝나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는 아직 아무도 스타트업이 아직 안 됐어요. 3상에 들어간 그 약제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만은 네.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기대감을 네. 키우는 건 아마 우리가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사들과 의료 장비 회사들이 정말 다른 나라들이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를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제약회사뿐 아니라 이런 이제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업체에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환자를 보는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게 이제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의사 선생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도 많이 알지만 환자나 병에 대한 그 특성들을 너무 잘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한 것들이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진단 키트가 빨리 나온 거예요. 네. 그 진단 키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체를 측정하는 거 지금같이 RT-PCR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에서도 우리한테 뭐 러브콜이 많이 오기도 하고 네. 도와달라는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데 제약도 좀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그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7,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뭐 반도체라든가 물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해갖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면 지금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 뭐 약대 이런 데인데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이런 바이오 쪽에 많이 포진되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좋은 인적 인프라를 갖췄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업에서 보시기엔 어떻게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많은 우수한 인재가 이쪽으로 많이 오기는 했어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고만 오고요. 네. 이제 진짜 다른 쪽에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고 특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예. 지금같이 이렇게 어렵고 어둡고 우울한 이런 시점에 좀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인재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명한 그룹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그룹들 같은 이 유능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밝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한진 박사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